저는 일단 대학 사회라는 그래도 꽤 좁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일단 대학 사회 내에서도 특히 작년에 이제 총려들이 잇따라 폐지되면서 이제 맹리시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그런데 전 대학 사회에서는 일단 페미니즘 담론이 진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대학 사회 내에서도 그게 아직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회들을 위주로 그게 어떤 입장의 기본적인 스탠스, 디폴트 스탠스가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담론의 장에서 꾸준히 페미니스트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을 점점 더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성 집단 내에서는 그래도 남성 집단 내에서 설득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황이 좀 괜찮은데, 근데 왜냐하면 여성들과 깊은 교류를 많이 할수록 그게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여성의 차별,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여성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여성들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점점 더 그런 같은 집단 내에서 고립되고, 그런 경우들을 끌어내려면 저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막상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호모소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남성 페미니스트의 숫자도 많아져야 되고, 남성 페미니스트의 숫자를 늘리는 거는 또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몫이 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60 싸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60이라고 저는 미투 관련해서 볼 때 이제 20대 2030 저번에 형사정책 어디였죠 거기? 한국 형사가 아니구나.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미투가 한 작년 말까지 40%였어요. 2030 남성들에게 미투 지지가 40%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60% 정도였고, 그럼 전 40대 60 구도다 지금. 그러면 이걸 60대 40대 구도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일단 저 개인으로서는 당연히 남성 집단을 압박하고 남성 집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건데, 이게 저는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쓰는데 가끔 그런 게 와요.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도 제 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근히 그런 사람들한테 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글을 공유하거나 제 글을 혹시 읽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글을 보고서 이상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여자든 혹은 이 남자친구든 얘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겠죠. 어디서든 저 사람 있는데 이런 혐오 발언을, 얘 이런 거 싫어하잖아, 혹은 이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이 40%라면 내가 미투를 지지한다고, 혹은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최소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40%에게는 내가 페미니즘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서 타인을 막 설득시키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히포시에 참여할 수 있고, 나 페미니즘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주류 집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류 집단 60이니까 주류 집단이겠죠? 그러면 안티페미니즘 집단이 저는 균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말하든 몇 명이 말하든 간에 어쨌든 조금씩 거기에 구멍을 내면 그게 5대5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6대4로 뒤집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쨌든 개인적인 실천은 그렇고요. 저는 기자기 때문에 이제 또 사회적인 어떤 실천으로 보면 미디어가 이런 젠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무언가? 근데 좀 의아했던 건 사실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일베든 워마드든 뭐 그런 어떤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사실. 뭐 여성, 특히 여성 혐오든 페미니즘이든 아무튼 그런 걸 넣으면 사실 많이 읽어요. 꽤 많이 반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통신사 기사에서 이제 워마드 커뮤니티를 언급한 걸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당연히 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약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거겠죠. 근데 사실 워마드라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소수 정말 그냥 아주 작은 커뮤니티거든요. 사실 어떤 대중의 여론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페미니스트 전반의 의견도 아닌데 그거를 꼭 인용해서 하고 야 페미니스트이 맞아 저렇지 페미니스트 나쁜 사람이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좋아진 거는 저희가 어쨌든 여성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 바람에 이제 젠더 이슈가 특히 또 여성신문 같은이 너무 많은 그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좋은 젠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이라고 그렇지만 안티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조회수를 당기는 그런 매체들도 사실 많고 그런 식의 기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내부에서 자정하고 2차로는 좀 어쨌든 언론사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언론의 젠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굉장히 어떤 범죄 사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헤드라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는 바람에 항의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항의 1인 시위도 하고 가서 항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기사 내리고 사과문까지 받아낸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도 해야겠지만 언론사 내부에 사실 언론사들의 요즘 어쨌든 여성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 기자들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남성 기자들도 외면을 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위에는 분명히 남성 그런 전형적인 50대 남성분들이 어쨌든 간부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을 안 들 때 남자 주니어 기자들도 많이 이렇게 좀 같이 지원해주고 바꿔나갈 건 바꿔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차별금지법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사실 당연히 예전부터 10년도 더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디어가 그것을 의제화한다기에 어쨌든 미디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해서 다룰 수 있는 매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진보 매체가 그것을 푸시해가지고 차별금지법 꼭 해야겠다고 여론화하고 쟁점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책이 나오고 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저는 백래시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피드백들을 좀 이곳저곳해서 좀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제 책에서 왜 운동장은 남학생들만이 이렇게 있었던 걸까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만 뚝 따와서 그 어떤 학원 강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오래 하셨고 아니다. 내가 학교에서 선생 생활을 해보니까 여학생들은 운동하는 걸 싫어한다. 땀 흘리는 걸 싫어하고 남자 어린이들이 유독 그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긴 장문의
그런 댓글로 이렇게 달리는 거 보고서 전 좀 이게 정성스럽다고요? 열정적이더라고요. 전 약간 끔찍하게 됐는데 끔찍하면서 그게 맞아요. 끔찍하면 정성스러워.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사실상 저는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제 남성 도시들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조기 축구회를 오래 하고 있는데 책이 나오고 조기 축구회에서 연락이 뜨내지는 고민이 제가 연락이 조금씩 뜨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단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 한 명이 이게 또 제 책에서 한 구절을 따서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가사 노동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어떤 우리도 이 억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쓰레기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침밥을 차리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엄청 다들 장문에 그러면 원래 작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잘 모르셨어요? 그 조기축구회 분들은? 축구만 하니까 저도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을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백래시라고 느껴지거든요. 아주 작은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서 각자의 그러니까 개인의 진실인 거잖아요. 내 경험상 내가 살아와 봤더니 나는 안 그런데 한 문장을 인용하자면 각자의 진실을 주장하는 것만큼 거짓말은 없다라는 어떤 카스텔 발장의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각자의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 거지?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대화가 가능한 건데 듣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진실만을 이거는 나의 진실이어서 네가 얘기한 그 페미니즘의 어떤 상황들 국면들 나한테 아닌 것 같아. 난 안 그래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다음 그만인 거 버려서 아무튼 그런 책을 내고 나서 몇 가지 하고서 저는 약간 움츠려드는 와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거라고 상상은 했지만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은 정말 숱하게 많고요. 일단 기억나는 장면이 그런 두 가지 장면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네들이 느끼는 건 뭐였을까? 뭐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길래 이 사람들은 나한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일단 아니야라고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사실 어떤 뭔가 자기가 스스로 정체화하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동일성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다움, 낭성스러움, 왜 이렇게 많이 어떤 한 3개 정도 빼고요. 그 남성이라는 이 견고한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되게 낯선 불안감? 내가 얘 말을 잘못 들으면 나 완전 이상하게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완전 내가 잘못한 이게 어떤 불안함이 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게 불온함 그러니까 어떤 불온함의 존재? 이 사람은 날 되게 불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뭔가 날 되게 낯선 생각으로서 자신의 동일성을 뒤흔들 수도 있고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되게 불온성을 가진 존재로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백래시들이 사실 어떤 서사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서사, 어떤 문화적 서사,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다면 전 되게 충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식과 사유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먼저 뭐야? 저 자식이 뭐래? 장난쳐? 아닌데? 되게 그러니까 어떤 충동의 어떤 차원에서 이것들이 계속 백래시로 일어나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유튜브나 SNS나 어떤 맥락 어떤 큰 말씀하셨던 어떤 역사나 맥락 어떤 개념에서 바탕이 한 게 아니라 어떠한 단편 어떠한 국면 어떠한 상황만 이렇게 딱딱딱 이제 떼와가지고 이것들을 딱 보여주니까
어떤 사유로 가기 전에 먼저 어떤 충동으로서 먼저, 그러니까 충동으로서의 공격성, 어떤 충동으로서의 폭력성이 먼저 이 남성화되어 있는 코멘트와 백래시들이 제가 받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말하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어.